리눅스 마스터 1급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문제와 답, 즉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이 무엇이구나 암기해야지. 이런 접근이라기보다는 출제 패턴을 이해하고 어느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깊이 이해할 부분과 간단하게 암기 요소를 뽑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똑같이 나올 수 있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항목이 있잖아요. 이 보기 항목에 있는 요소까지도 중요하구나. 이게 변형돼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해설 부분을 보시면서 공부를 함께 해주시는 거. 요게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도요. 문제와 해설을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살펴보고 또 제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전체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리눅스 기반 로봇용 프레임워크를 고르시오. 로봇용 프레임워크를 고르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ROS의 풀 네임만 알아도 로봇이라는 것이 충분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운영 체제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혹시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리눅스의 경량화된 가상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발전해서 잘 생태계를 갖춘 게 도코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 기술은 노본용 프레임워크보다는 이제 가상화 기술과 관련된 거죠. 어플리케이션 격리 및 배포 기술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운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텐서플로우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중 명암 크기 정도의 소형 보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범용 운영 체제, 소형 보드와 범용 운영 체제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로키 리눅스. 자, 범용 운영 체제인 건 맞지만 소형 보드 좀 애매합니다. 물음표. 안드로이드 OS 일단 아니겠죠. 왜죠? 예, 얘는 모바일인 거 아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답이 3번인 거 아실 거예요. 데비안 리눅스를 기반으로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최적화된 범용 운영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아두이노일 겁니다. 아두이노는요,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를 탑재하지 않고 펌웨어를 통해서 운영되는 얘도 소형 보드예요. 그리고 운영 체제라기보다는 그 보드 자체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리눅스 실무 2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리눅스의 어떤 핵심적인 내부 구조라든지 원리나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동향, 그다음에 뭐 주위 환경, 연관돼 있는 내용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기 중에서 정답이 아닌 것을 먼저 지우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게 또 좋은 접근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하고 암기하고 있어서 정답을 딱 찍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접근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GNU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정답은요. 2번 리처드 스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암기인 거죠. 또 제가 별표를 치운 이유는요. 이거 암기라는 게 사실은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역에서 간간히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별표. 예, 암기하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이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억할 요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출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리눅스의 주변적인 지식이라는 어떤 개념하에서는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변이라는 얘기는 핵심적인 코맨드나 기술 요소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문제 4번. 이제 리눅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배포 시 원본 소스나 수정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서 제일 그 규제가 약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되는 라이선스는 무엇인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공통은요.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사실은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통 요소가 되고 자 원본 소스나 수정할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GPL과 LGPL은 아니죠. GPL은 가장 큰 그 오픈 소스 라이선스잖아요. 규제가 가장 큰 거죠. LGPL은요. 그 GPL보다는 완화된 조건이긴 하지만 L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때는 또 오픈을 해야 됩니다. npm 수정한 파일 단위로 공개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카피 레프트를 실제 구현한 라이선스를 고르시오. 자, 카피 레프트라는 거 이거 봐야겠네요. 카피 레프트는 저작권의 반대 개념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수정, 배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파생 저작물 또한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GPL인 거죠. 정답은 2번 GPL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 특징과 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면 라이선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라이선스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AI 학습을 위한 리눅스 서버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하드 요소로 맞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큰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 SSD 용량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메모리 용량도 많은 것이 유리하겠지요. 왜냐하면 모델을 메모리에 올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네트워크 대역폭도 이 부분이 제일 인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적은 폭이라고 제일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대역폭도 높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는 의도가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 가속기라고도 하고 GPU 그러니까 GPU를 어떻게 제너럴하게 쓰겠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가장 요즘에 핫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AI 머신러닝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고 물어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대규모 연산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GPU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GPU 부분에 대한 부분 특징,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을 잡고 잡아가는 거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 드리긴 했지만 어찌 보면 GPU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요거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는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SSD나 메모리 용량도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하드웨어 요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가장이라고 했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2번 GPU를 선택하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다 정답인 것 같은데 라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장 관련이 있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좀 편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출제자의 의도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캐치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답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빠른 디스크 인터페이스는 정답은 NVM이죠.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NVA 딱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리눅스와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기본 부트 항목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기본 부트 항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3번 그룹 to set 디폴트가 되겠어요. 그 명령을 설정하고요. 기본으로 부팅할 LT를 지정하는데 부트의 그룹 뒤에 그룹 EMV 파일에 기록된다. 자, 이거 체크해 줘야 될 상황인 거죠. 자,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것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스톨이 들어가 있는 부분, 디스크에 설치하는 명령어다. 그룹 to mk config다. 그룹 config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이다. 현재 시스템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edit env list. 그렇죠? 그룹 env 파일 내용을 조회하는 명령어다. 그렇죠? 명령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키워드라고 할까요? 명령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명령어의 요소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은 무엇인가? 자, 시스템 CTL 명령이네요. 맞습니다. 시스템 CTL. 자, 시스템 CTL에서 가장 알맞은 명령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으라는 거죠. 자, 1번과 3번은 set default isolate죠. 타겟 이름을 파라미터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독 실행시 해당 출력이 나올 수 없다. 그쵸? 타겟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4번 show default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get default예요. 아,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르기 어려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행 결과를 주고 실제로 명령을 역추적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 종종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그래픽 타겟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명령어 1번, 3번은 아니다. 왜냐하면 타겟 이름을 인자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쇼 디폴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패턴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해설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 중 X 윈도우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겁니다. 자, 이거 X 프로토콜 통신 규약, X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쪽, 그러니까 사용자 측, X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지원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환경 변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는 환경 변수는 구성 요소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알고 있으면서도 참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출제 의도와 또 답을 고를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냐 구성 요소냐 이거를 묻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쉘 스크립트 실행했을 때 밑줄에 들어갈 알맞은 출력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PDF로 변환되면서 이제 밑줄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결국은 요 명령을 실행했을 때에 그쵸? 스크립트의 구성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것을 물어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혹시 정답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일단은요, 정답은 2번 ABC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 다음에 1,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부터 세 개의 인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한 파라미터 있죠? test.sh에 ABC하고 test sh를 실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앞에 점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점 AB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 달러 샵 마이너스 GT4죠? 스트링 달러 샵은 뭐죠? 스트링 달러 샵은 뭐죠? 예, 스트링 달러 샵은 전달된 인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4보다 GT 크면인 거잖아요. 초과하면 에러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4개잖아요.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에러는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스트링 달러 샵은 무엇이냐? 전달된 인자의 개수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트링 달러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죠? 땡땡 1 땡땡 3. 요게 첫 번째 인자부터 세 개의 인자를 추출해서 출력하는 것이다. 왜 출력이죠? 앞에 에코가 있으니까. 라는 부분이죠.
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알맞은 것.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while true니까 while true do 돈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dd 명령이네요. dd 명령을 보는 건데, OF 템프의 테스트 파일이네요.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작하게 된다면 결국 테스트 파일로 1메가비트가 1MIB가 되겠죠. 1메가비트씩 계속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파일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디스크가 오버플로우 나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디스크 고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예측하시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뭐죠? OF 옵션인 겁니다. OF, 그 아웃 출력되는 게 뭐라고요? 파일이라는 거, 파일.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체크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 파일이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로그인, 논 로그인 쉘의 예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비로그인 쉘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행되는 쉘을 의미한다. 그쵸? GUI 환경에서 터미널을 실행할 때 배시는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실행되므로 배시가 비로그인 쉘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픽 환경에서 터미널 실행, 이게 비로그인이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비로그인 쉘은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행되는 쉘이에요. 로그인 없다라는 겁니다. GUI 환경에서 터미널에 실행될 때 배시는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실행되므로 비로그인 실행되는 겁니다. 터미널 환경에서 실행되는 요 배시 있잖아요. 그쵸? 배시 얘는 로그인이 필요 없이 바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배시를 비로그인 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환경에서 터미널 실행이 비로그인 쉘의 예로 맞는 거죠.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시스템 초기 로그인은 뭐죠?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받잖아요. 로그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명령어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이스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나이스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자, 지금까지 계속 리눅스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사항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스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일단 볼게요. 나이스는 그 실행 우선순위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 마이너스 10은요. 마이너스 n의 10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나이스 값에 10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나이스 값에 10을 더하여 우선순위를 낮추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n 10과 동일한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음수값 우선순위 높이기는요. 일반적으로 루트 권한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높이는 부분이에요. 높이는 부분. 15번입니다. 다음 중 컨트롤 Z가 발생시키는 시그널 번호로 알맞은 것은 시그널 번호 종종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일단은 컨트롤 Z가 발생하는 시그널 번호 3번, 20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죠. 자, 9번은요. 시그킬이죠.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한다. 15번 시그텀입니다. 종료 요청을 의미하는 시그널이에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26번은요. 시그널 번호가 아니라 컨트롤 Z 키보드 입력 자체의 아스키 코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떠한 문자나 어떠한 입력이 키보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표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하잖아요. 그 숫자 자체, 그 아스키 코드가 2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번호와 관련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마지막 오텟이 120이고 서브넷 마스크 IP의 마지막 옥텟이 120이고 서브넷 마스크 마지막 옥텟이 190인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 주소로 가능한 끝자리는 무엇인가? 자, 이 부분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서브넷을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마스크의 마지막 옥텟이 192니까
슬래시 26이 되는 겁니다. 196. 그러니까 블록 크기가 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63, 그다음에 64부터 127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끝자리 120이라고 그랬죠. 끝자리 120은요. 그쵸? 끝자리 120은 64에서 127 대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가 64, 브로드캐스트가 127이 되는 거니까 게이트웨이를 쓸 수 있는 범위는 65에서 126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보니까 보기에 127은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128과 129는 뭐예요? 다른 대역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없음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IP가 어떻게 세팅되는지, 서브넷 마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네트워크 영역이 나뉘게 되는지,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요런 내용들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커넥터를 사용하는 케이블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 이쪽 위키피디아 그 이미지로 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이와 같은 커넥터를 사용하는 케이블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BNC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익숙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이 정도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BNC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의 한 종류이고요. 네트워크 영상 장비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이에요. UTP 우리 저거 비차폐 꼬임선 케이블이죠.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낸에 사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낸선 그게 되겠습니다. 광섬유는 광신호 전달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게이트웨이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를 고르시오. 아, 게이트웨이를 보는 겁니다. 네, 정답은 3번 IP 라우트 쇼가 되겠습니다. 3번. 자, 게이트웨이 주소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IP 라우트 쇼가 되겠습니다. 또한 IP 라우트와 IP 라우트 리스트도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케이.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치 목록만을 출력하는 명령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장치 목록만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netstats-i는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통계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 19번 또한 거리가 먼 거, 그쵸? 아닌 것을 찾는 거죠. 자, NMCLID, 그 다음에 ifconfig a, 링크, IP 링크 show 같은 명령은요, 네트워크 장치 목록을 보여주지만, 여기 nested-i는요, 인터페이스의 통계 정보를 출력해요. 그래서 명령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보여주는 거냐, 통계, 를 보여주는 거냐라는 그 출력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명령어를 선택해 볼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DNS 설정 및 관리 명령과 거리가 먼 것은 DNS와 관련된 명령 물어보는 거죠. 자, 정답은 딱 나오네요. 트레이스 라우트죠. 네트워크 경로 추적하는 거잖아요. DNS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죠. 2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 하나고 특히 트레이스 라우트 같은 경우에도 종종 타입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 익숙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디그 리눅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좋은 DNS 관련된 명령어죠. 이 정도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리눅스 명령어 한 개 한 개의 명령의 특징과 그 다음에 옵션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가로하고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고 좀 문제풀이에 익숙하다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영역에서 많이 나올 테니까 또 한편으로는 개수가 많고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선 반복해서 학습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령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IDH 유저 계정의 만료일은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일찍하게 되어서 즉시 로그인을 차단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계정을 잠글 것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L 그쵸? 패스wd 패스워드 관리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패스워드를 관리함으로써 로그인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과 관련된 접근 통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L 계정을 즉시 잠궈서 로그인 불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 L이 락의 약자인 거죠. 락을 건다라는 거. 자, 그러면 D는 마이너스 D는 뭔데요? 삭제하는 거죠. 그쵸? 계정의 암호를 삭제해서 암호 없이 로그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네요. 마이너스 2. 암호를 즉시 만료시켜서 다음 로그인 시 암호 변경을 강제합니다. 마이너스 6. 잠겨 있는 계정을 해제해요. 언록의 약자인가 보죠. 로그인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다음 중 유저 모드 명령에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하는 옵션은 무엇인가? 자, 유저 모드 명령에서 사용자의 이름을 변경하는 옵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L 옵션은 기존 사용자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G는 기본 그룹을 변경함. 마이너스 N 유저 모드 명령에는 없는 옵션이에요. 일종의 함정이 되겠죠. 마이너스 U 사용자 UID를 변경합니다. 그쵸?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로요. 이거 마이너스 L 옵션 있잖아요. 유저 모드에 패스워드 마이너스 L 있잖아요. 그것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혼돈이 없어야 될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용자 이름을 변경하는 옵션. 이렇게 해볼까요? 로그인 네임을 변경한다. 로그인 네임을 변경한다. 그래서 L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억지일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령에서 명령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일시적으로 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 주로 루트 권한을 얻는 데 사용한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 주로 루트 권한을 얻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거 정답은 뭐죠? 예, 정답은 슈도입니다. 자, 슈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일단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맞아요. SU는 뭐죠? 스위치 유저죠. 다른 사람의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데보다 다른 사람의 권한을 갖도록 아예 그 유저 계정을 변경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답은 답 없음이 되겠죠. 자, 정답은 슈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는다면 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계정 생성 시 부여되는 UID 시작값. 자, UID 시작값을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은 무엇이냐? 자, 이거요. 자, etc의 로그인 뎁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생성 시 UID, GID 앞, GID 시작값, 패스워드 정책 등 기본 설정 정의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무척 중요한 파일이죠. 그러니까 이 파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는 뭐죠? 사용자 계정 정보, 그쵸? 그다음에 로그인 쉘, 홈 디렉토리 이런 게 저장되는 파일이죠. etc 밑에 섀도우, 사용자 비밀번호, 그쵸? 해시되어 있는 비밀번호, 그다음에 만료일 이런 것들이 저장된 파일이죠. 다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tc의 그룹, 그러니까 그룹 계정 정보가 저장되는 파일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및 그룹의 설정 및 관리 명령이 아닌 것은 이거 정답 4번 DMESG. 자, 저는 이제 DMessage라고 이렇게 편하게 호칭하고도 있습니다. 커널 메시지를 출력하는 명령어죠. 사용자 그룹 관리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저 애드 계정 만드는 거, 그룹 그룹 삭제하는 거, 패스wd 예,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명령에서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명령어를 고르시오. 자,
이거요. 기본적으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은 AWK입니다. AWK 프린트 스트링 달러 1번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옵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백으로 문자 LIN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있을 거잖아요. 공백어 있잖아요. 공백. 그러니까 공백. 그쵸? 공백을 가지고 문장을 나눈 다음에 그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필드를 출력해라.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컷은 뭐죠? 컷을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마이너스 D와 마이너스 F 옵션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컷도 문장을 분류해주는 역할이 있지만 사용하는 옵션이 다른 거죠. 자, SED는요, 패턴을 통해서 문자열 치환 삭제 시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랩은 패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만 찾아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특히 AWK나 컷은 사용 방법이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사용 목적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예요? 옵션 같은 게 다르니까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WK 다음에 컷 그다음에 SED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실행 결과를 보고 알맞은 명령어를 고르시오. 자, 파일과 관련된, 그쵸? 자, 가만히 보니까 파일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가 있네요. 파일의 크기라든지 블록 수, IO 블록 크기, 접근 권한, 소용자, 그다음에 SE 리눅스 컨텍스트, 타임 스태프 등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맞습니다. 스탯. 맞습니다. 2번 스탯 명령어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ls-l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참고로요. 요 타임 스탬프 4개 있잖아요. 그쵸? 각종 타임 스탬프 4개. 이게 보이면 무조건 스탯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문제 중에서 보기 중에서 정답을 어쨌든 골라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디스크 단위 하드웨어 용량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디스크 단위입니다. 디스크 단위예요. 디스크 단위 하드웨어 용량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정답은 자, 2번 파티드 마이너스 L이 되겠습니다. 연결된 디스크의 파티션 테이블과 전체 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자, DU는 뭐예요? 파일 및 디렉토리별 사용량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DU-H, DF-H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사용량 및 남은 용량을 표시해 주는 거. 그다음에 BLKID 블록 장치의 UUID, 파일 시스템 타입 등 메타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거. 자, 됐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얘기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된다. 많이 사용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리눅스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내가 어부를 계속 쓸 거다. 당연히 그러면 이해하고 익숙해져야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리눅스를 공부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의 포커스는 자격증 취득 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막 시작했을 때에 개수가 많습니다. 내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져서 쉬울 수도 있지만 내용과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보고 중요한 출제 영역에 해당되는 어떤 명령어와 옵션들을 암기하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암기라고 풀고 싶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해해 주시고 실력을 높여 주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거 시험이잖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이 암기할 때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냐라는 거. 또 하나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항목, 보기 항목 중에서 문답이 아니라 보기 항목만 봤을 때에 어떠한 것을 물어보고 있느냐. 또 연관돼서 어떠한 부분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챙겨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음 중 특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스티키비트는 디렉토리에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스티키비트는 디렉토리에 사용할 수 있고요. 디렉토리나 파일의 삭제, 이름 변경은 파일 소유자, 그러니까 파일이나 디렉토리 소유자 또는 루트로 제한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디렉토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그럼 1번, 2번, 3번은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SUID는 실행 파일에 설정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파일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SGID는 GID를 디렉터리에 설정하면 그 안에 생성되는 파일의 그룹이 디렉터리의 그룹으로 상속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렉터리 스티키비티를 설정하면 파일의 소유자, 디렉터리 소유자 루트만 삭제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3번과 4번은 서로 충돌되는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9번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바 밑에 로고 디렉토리를 현재 디렉터리의 로고스라는 이름으로 연결해서 손쉽게 접근하려고 한다. 야, 링크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심볼리 링크 말하는 겁니다. 자, 명령어로 알맞은 것은 디렉터리를 연결하려면요. 심볼리 링크를 생성해야 되고요. ln-s 대상 링크 형식의 이름을 따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를 눌렀을 때 전송되는 시그널은 자, 시그 스톱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이거 앞서서 봤던 문제와 표현만 달라졌지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32번. 포크와 EX의 동작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포크와 EXE. 자, 이 부분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리눅스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동작시킬 때 배경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정리하죠. 옳은 것입니다. 포크는 부모 프로세스의 복사본으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EXE는 현재 프로세스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서서 변경을 하는데 PID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른 것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A라는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고 하면 A를 포크시켜서 만들고 포크한 다음에 EXEC로 변경해서 B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크와 EX는 보통 함께 언급이 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그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이냐? 자, 시그널 명령 키라고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ps-l은요. 프로세스를 상세 형식으로 출력한 옵션이고요. 롱 형식입니다. 롱 형식. kill or -q. 그쵸? 시그널 목록과는 무관하죠. 탑 -n1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그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자, 문제 34번. 어찌 보면은 여기 1, 2, 3, 4, 5, 6, 7, 8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가정했을 때, 왜냐면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줄바꿈으로 출력하는 거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이렇게 입력 명령이 무엇인지를 또 역산해보는 그런 문제일 거고요. 대략 보기 항목을 보니 프로세스와 관련된 명령이 있구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아이디가 두 줄로 출력됐죠? 맞습니다. 정답은요, 3번 피그랩 배슈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출력 형식을, 출력 형식을 줄바꿈해가지고 한 줄씩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제 힌트, 단서가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PID 오브 배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한 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제요. 잡 컨트롤에서 작업 번호 2번으로 실행 중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불러오는 명령어. 자, FG 명령어를 물어보는 거죠. 예, 정답은 2번 FG%2가 되겠습니다. 작업 번호가 2번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환하는 명령인 거지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확한 사용법, 그러니까 명령어의 옵션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리눅스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명령 보겠습니다. 다음 중 타르 명령어로 압축을 수행할 때 명령어와 결과 파일의 연결이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타르 하고 이거는 이거네요. 결국은 확장자 있죠? 맞습니다. 압축 옵션과 확장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J 대문자 J는요. XZ 압축 옵션이고요. 확장자는 XZ가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소문자 J는요. BZ2 압축 옵션이고요. 확장자는 점 BZ2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Z는 GG 압축이에요. 그래서 확장자는 점 GG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서 봤더니 정답이 없네요. 답은 4번 정답 없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약간의 문제에 함정 같은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설마 다 없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요거 타르는 또한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GCC에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옵션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가장 이제 합당한 걸 뽑아야겠죠. 자, 정답은 마이너스 3번입 정답은 3번입니다. 마이너스 5 옵션이죠. 컴파일 결과로 생성될 실행 파일의 이름, 최종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C는 뭐냐? 오브젝트 파일, 그러니까 중간 파일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G, 디버그 정보를 포함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리눅스에서 커널 소스가 위치하는 기본 디렉토리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자, 커널스가 다 들어가 있고 소스가 있는 게 맞겠죠? 자,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USL 밑에 SRC 밑에 커널스가 일반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 커널 소스가 위치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DNF 명령어의 기능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DNF 커널 부팅 옵션을 설명한다? 아닙니다. 이런 존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커널 부팅 옵션을 설정하는 것은요. 그룹2 이런 명령인 거죠. 맞습니다. DNF 인스톨 패키지 설치하는 겁니다. DNF 리무브 제거, DNF 업데이트, 패키지 업데이트. 자, 어찌 보면은 쉽게 고를 수 있는 명령이기도 했고 또 잠깐 헷갈리는 명령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쉬운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명령어 중 압축률이 가장 낮은 거, 참 이거 헷갈릴 수 있죠? 압축률이 가장 낮은 거. 자, 답은 타르가 되겠습니다. 타르 압축 파일이 아닌가? 자, 아닙니다. 타르는 압축을 지원하는 명령이긴 하지만요. 타르라는 그쵸? 타르라는 명령어 그 자체는요. 단순히 여러 파일을 하나로 묶는 아카이빙 도구예요. 자체적으로 압축을 수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르에 세부 옵션은 있을 수 있겠죠. 옵션은 있을 수 있지만 옵션을 제거하면 단순히 묶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명확하게 압축 파일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르라는 명령어 그 자체는 아카이빙 도구다. 자, 보겠습니다. 로키 리눅스 환경에서 커널 이미지를 다시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이크 타겟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커널 이미지를 다시 생성할 때는요. Z 이미지와 BZ 이미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BZ 이미지와 Z 이미지 차이점. 맞습니다. BZ 이미지 기본적으로 커널 크기를 압축해서 줄여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커널 모듈의 의존성을 관리하기, 커널 모듈의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물어보는 거다. 의존성입니다. 자, 답은요, 뭘까요? 일단 답은 3번이죠. DEP 모드. DEP 모드는 커널 모듈 속의 의존성을 분석해서 모듈 수점 DEP 파일을 생성하거나 갱신하는 명령이죠. 인스 모드 뭐죠? 적재하는 거. RM 모드 제거하는 거. 모드 프로브 의존성까지 고려해요. 의존성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듈을 적재하거나 제거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모듈을 적재하거나 제거할 때 의존성까지 고려하는 명령어 이렇게 해서 모드 프로브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로키 리눅스 8에서 브루투스 기능과 관련된 모듈 이름, 로키 8 브루투스와 관련된
브루투스 기능과 관련된 커널 모듈 이름이죠. 커널 모듈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일단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브루투스 이름 똑같죠. 그다음에 커널 모듈은 확장자가 .ko인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커널 환경 설정과 거리가 먼 것은이에요. 자, 일단 메이크 컴피그 있죠? 자, 죄송합니다. 메이크 인스톨 있죠? 메이크 인스톨. 맞아. 얘는 컴파일된 커널을 그쵸? 컴파일된 것을 시스템에 설치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명령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 메뉴 컴피그, 메이크 엑스 컴피그, 메이크 G 컴피그는 환경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커널 모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커널 모듈의 특징인 겁니다. 1번. 필요에 따라 커널의 동쪽으로 누르거나 제거할 수 있다. 2번. 운영 중인 커널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번. 모듈 간의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4번.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파일 시스템 기능 등을 모두 모듈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자, 틀린 것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3번이에요. 모듈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가 아니라 모듈 간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드 프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행 결과를 보고 적합한 MDADM 옵션을 고르시오. 자, 보니까 레이드와 관련된 정보를 출력해주고 있네요. 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명령일 수도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D 옵션이죠. 지정한 레이드 배열 장치의 상세 정보를 출력합니다. 마이너스 C 생성, 마이너스 S 중지, 마이너스 L 레이드 레벨 지정 시 사용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실행 결과를 보고 적합한 LVM 명령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PV 물리 볼륨에 대한 요약 정보를 출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PVS가 되겠습니다. PV 디스플레이는요, 물리 볼륨의 상세 정보를 출력하고요. VGS나 VG 디스플레이는요, 볼륨 그룹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명령일 수도 있긴 하지만 리눅스에서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거, 그쵸?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이런 어떤 명령어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사용 방법은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거,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레이드도 마찬가지죠. 자주 물어보고 또 운영할 때 초기겠죠. 줄 한번 구성하면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명령을 쓰겠지만 시스템 관리할 때는 중요한 명령어 군이 되는 거니까 자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디스크 개수가 8개입니다. 각 디스크 용량은 10이에요. 레이드 레벨 6이고 핫스페어 1개네요.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레이드 6은요. 페리티 디스크를 2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2개의 디스크 장애까지 복구 가능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는 페리티죠. 그다음에 1개는 핫스페어니까 스페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5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0기가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인쇄 명령어 샵 옵션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인쇄도 자주 나오는 그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샵 옵션을 출력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LP, LP 스탯, LPR 캔슬. 자, 정답은 3번이에요. LPR 명령은요, 인쇄 작업을 제출하는 명령인데요. 샵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 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뭔데? LP, 인쇄 명령인데요. 마이너스 N 옵션을 이용합니다. LP 스탯은 대기열을 확인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인쇄 중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명령어, 캔슬은 취소하는 명령이에요. 자, 헷갈리기 쉬운 그러니까 헷갈리기 쉽다 가로하고 옵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이라도 명령어마다 옵션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그러한 어떤 영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프린트 명령은 또 이상하게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본다는 게 다양하게 계속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출제 영역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LVM, 그렇죠. 또 나오네요. 로지컬 볼륨 매니저의 구성수로 알맞은 것은 당연히 물리에서 시작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PV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맞아요. PV 다음에 이것을 볼륨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로지컬 볼륨을 쓰는 거죠. 로지컬이 마지막에 오는 게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RCS 로그에서 가장 빈도가 적은 프리하이트 수준은 가장 적은 거. 예, 답은 4번이겠죠. 가장 높은 심각도인 거잖아요, 이머지가.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나오면 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플라이어리티의 어떤 레벨, 그쵸? 그걸 물어보는 건데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해서 가장 적은 빈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는 그 플라이어리티 지정하는 그 속성의 순서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크릿 심각한 오류 상황은 아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 크릿 심각한 오류 상황이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얼러트 조치가 필요한 상황, 에러 일반적인 오류 상황.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징 중심으로 좀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RCS 로그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적은 플라이트 수준은 가장 높은 이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알시스 알시 아 다시 하겠습니다. syslogu.conf에서 모든 퍼실리티에 대해 에라 수준 이상의 로그를 로그인한 특정 사용자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쵸? 다시 syslogu.conf에서 모든 퍼실리티에 대해 에러 수준 이상의 로그를 로그인한 특정 사용자한테 로그를 보내고자 한다. 올바른 설정은 무엇인가? 자, 볼게요. 에러 수준 이상의 로그를 그렇죠. 당연히 1 번이네요. 그다음에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자 계정이 나오네요. 맞네요. 자, 보겠습니다. 대신에 2번 있죠? 요 는 이거는 뭐예요? 에러 등급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잘못된 로그인 실패를 기록하는 로그인 어 다음 중 로그인 실패, 잘못된 로그인 기록을 저장하는 로그 파일은 무엇인가? 자, 1 번은 btmp죠.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엑스포 로그는 뭐죠? FTP 관련된 내용. 라스트 로그는 뭐죠? 마지막 로그인 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계정에 대해서 WPTMP 로그인, 로그아웃 및 시스템 부팅 종료가 기록되어 있다. 자, BTMF 잘못된 로그인입니다. 따라서 보안 관점에서는요, BTMF를 열어봤을 때에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누구인가가 로그인 시도를 막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널D와 RCS 로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일단 4번 호환되지 않으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틀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맞는 얘기죠? 예, 저널D는 시스템D 환경에서 기본 로그 파일을 제공한다. 저널D는 로그를 이진 형식으로 저장하고 저널 컨트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CS 로그는 주로 로그를 원격 서버로 전송하거나 자, 다양한 출력 포맷으로 변환하는 데 활용된다. 됐죠? 자, 맞아요. 저널D는 시스템D 기반 환경에서 기본 로그를 수집하고 관리하고요. RCS 로그는 이를 연계해서 원격 정성이나 다양한 포맷 출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시 운영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바 로그, 비템프 로그 파일 대상으로 한 로그 로테이트 설정이에요. 로그 로테이트, 로그 파일을 관리하는 관리역에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명령어 혹은 도구가 되겠죠.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볼게요.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실패한 로그인 기록이 맞아요. 맞아요. 바 로그 BTMF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자, BTMF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BTMF 로그 파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실패한 로그 파일이니까 맞는 거죠. 로그 파일은 매달 1회 로테이트 된다. 몬슬리 맞네요. 로테이트 설정은 보관번호 한 개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1번 맞네요. 로그 파일이 없더라도 에러 없이 무시된다. 아니죠. 미싱 오케이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파티션 단위로 백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조합으로 알맞은 것은 파티션 단위로 백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조합입니다. 파티션 단위 백업 볼게요. 타르는 파일일 거고요.
오케이. 답은 DD네요. DD와 덤프입니다. DD. 지적한 블록 단위로 디바이스 전체를 복제 가능하고 파티션 단위 백업에 사용합니다. 자, 덤프. 파일 시스템 단위 백업 도구로 파티션 전체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주로 파일 디렉토리 단위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공격 기법을 고르시오.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입니다. 동일하다. 출발지와 목적지,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가 같다. 이거 답은 2번 랜더 택이 되겠습니다. 스머프 어택은요, ICMP 반사 공격을 하는 거고요. 핑 오브 데스는요, 비정상적인 ICMP 패킷. 그다음에 티오 드롭은요, 그러니까 IP가 원래 프레그멘테이션 조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셋을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조립할 때 문제를 유발하게끔 만드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랜드 어택 2번. 그것이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가 동일하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XFS 덤프 명령의 기능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L 옵션은요, 백업 레벨을 지정해서요. 0은 전체 백업, 1부터 9는 해당 레벨의 증분 백업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백업과 관련해서 물어보네요. 예, 맞습니다. 백업과 복구, 리눅스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중 백업 필요성이 가장 적은 디렉토리 뭘까요? 예, 답은 아까 홈은 당연히 사용자 데이터니까 사용자 폴더가 지정되고 그러니까 중요할 거고요. ETC는 설정 파일이잖아요. 부트는 부팅이 필요한 파일이니까 중요할 수 있겠죠. 반면에 LIB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로 배포판 패키지에서 재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백업 필요성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잘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간 백업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볼게요. -F 옵션이 들어가면서 홈점 백업에다가 슬래시 홈이네요. 그러니까 슬래시 홈을 백업하는 거네요. 볼게요. 알맞은 것은 일단 정답이 없네요. 왜냐면 타르는 백업할 때 -C 옵션이 있어야 되고요. CPIO는 그 표준 입력에서 파일 목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F 옵션으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덤프는 주로 블록 디바이스 단위 백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문과는 맞지 않죠. 답은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이렇게 답이 없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설마 정답이 없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계속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눅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리눅스 위에다 서비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61번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리눅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과 그것들의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HTTP 응답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정답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4번인데요. 404 not found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반환되는 코드예요. 자, 200번은요. 오류 없이 전송 성공. 3번 301 moved permanent. 영구적으로 다른 위치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401 unauthorized. 요청에 대한 권한이 부족한 거, 그게 401입니다. 401이에요.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401입니다. 403 포미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경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웹서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네요. 아파치. 사용자가 요청이 들으면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를 생성해 처리한다. 맞습니다. IIS. 이거 윈도우즈에 제공해 주는 거죠. MS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액티브 서버 페이지, ASP를 지원한다. 맞는 것이고요. GWS, 구글이 제공하는 웹서버 맞습니다. 정답은 엔지니엑스 3번이 되는 건데요.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 이벤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의 주요 실행 파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HTTP/D 아파치 웹서버 데몬 프로그램이다. 맞는 거죠. 우리 로켓 리눅스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파치 CTL 아파치 웹서버의 실행 종료 재시작을 위한 도구이다. 맞습니다. HTTP 패스워드. 자, 암호 인증이 필요한 웹페이지 대상 아이디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볼게요. 로그 리졸브. 아파치 웹서버의 로고 로테이트를 위한 도구이다. 아니에요, 이거. 뭐냐? 로고 파일에서 IP 주소를 호스트 네임으로 변환하는 도구입니다. 아파치 웹서버의 로고 로테이트를 위한 도구는요, 로테이트 로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로 리졸브 이런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뭐라 그럴까? 뭐 교체한다, 뭐 이름을 풀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리졸브 그러니까 이름 풀이가 맞겠네요. 이름을 풀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기해서 기억하시면 혹시 그 정답을 고를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로고 리졸브, 로테이트랑은 관계없는 도구입니다. 아파치 웹서버의 중요 설정 파일인 HTTPD conf의 설정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자, 도큐먼트 루트. 웹 디렉터리를 방문할 경우 처음 열릴 파일 목록을 지정한다? 아니죠. 도큐먼트 루트는 문서가 저장되는 기본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고. 나머지는 맞겠네요. 서버 루트. 아파치 웹서버의 주요 파일들이 저장된 최상의 디렉토리를 절대 경로로 지정. 오케이. 에러로그. 아파치 웹서버의 에러로그 파일 위치를 지정. 오케이. 디렉터리 한 다음에 디렉터리명. 지정한 디렉터리에 대한 권한 제어 방식을 지정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디렉터리 인덱스, 웹 디렉터리를 방문할 경우 처음으로 열릴 오픈할 파일 목록을 정의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 데몬 명령어인 HTTP-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아파치 웹서버와 함께 컴파일 시 포함된 모듈의 목록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헷갈릴 거니까 정답 외에는 바로 해설만 볼게요. HTTPD-V 버전 정보, -m 웹서버에 로딩된 모듈 목록을 출력한다. 포함이 아니라 로딩된입니다. -t T 테스트 같잖아요. 맞아요. 환경 설정 파일인 HTTPD conf의 문법적 오류를 점검한다. 오케이. 자, PHP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한대요. 그렇게 하려고 한대요. 관련 명령어와 실행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볼게요. 관련 명령어 실행 순서입니다. 컴파일하고 설치. 메이크와 메이크 인스톨. 맞지요? 맞습니다. 자, 당연하죠. 자, wget은 뭐예요? 소스 코드를 주로 다운로드할 때. 타르, 압축된 소스 코드의 압축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죠. 다음에 그다음에 볼게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configure라는 것도 있죠. configure라는 명령어가 환경을 설정하고 make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고요. 다음은 MySQL을 설치한 후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가로 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뭐죠? 정답은요. 3번. MySQLD --- 명령을 이용하면요. 필요한 DB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요. MySQL_install DB라는 원래는요, 기존에 MySQL 언더바 인스톨 언더바 DB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게 MySQL D 마이너스 이니셜라이즈 명령으로 이제 좀 대체가 되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에 MySQL 언더바 인스톨 언더바 DB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지문에 있냐에 따라서 잘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다양한 명령어가 존재해 왔고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항목이 혼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NIS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NIS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 관리에 특화된 음, 관계형 데이터 관리 특화된 서비스로 MySQL에 비해서 검색도는 빠르지만
자주 변경되는 정보의 관리에는 다소 불리하다. 자, 일단 NIS가 뭔데요? 인증이에요. 네트워크 기반 인증 서비스로 RCP를 이용합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RCP를 이용하는 건 맞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른 게 왜 정답이 아닌지 봐야겠죠? 자, 1번에 LDAP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LDAP의 특징입니다. LDAP의 특징. 디렉터리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TCP 기반이에요. RDBS의 검색도는 빠르지만 자주 변경이 접목될 때는 불리합니다. LDAP 서버에는 여러 엔트리 트리 구조가 있고요. 각 엔트리는 다수의 속성으로 구성되고 각 이름은 이름과 값의 속성을 가집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가 LDAP을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NIS 서비스의 특징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RPC가 되는 거고 다른 것은 LDAP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NIS 관련 주요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YP 위치는요. NIS를 이용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인증에 사용한 NIS 서버를 조회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 거죠. YP 테스트, NIS 클라이언트에서 NIS의 동작 및 설정을 확인한다. YP 패스워드, NIS 서버에 등록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YP CHSH, 쉘을 변경한다. 자, 되셨죠? CHSH가 또 우리가 힌트를 줄 수 있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삼바 관련 주요 패키지 중에서 삼바 관련 라이브러리 및 스크립트 등을 포함하는 서버 실행에 필요한 핵심 패키지는 무엇인가? 예,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삼바 클라이언트는요. 삼바 클라이언트, 삼바 트리 등 삼바 클라이언트 관련이에요. 되셨죠? 삼바 커먼은요. 삼바 서버와 클라이언트 공통으로 사용되는 설정 및 명령을 포함해서 제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삼바 서비스가 사용하는 설정 파일인 SMB 콤프의 공유 폴더 옵션 중에서 접근 가능한 사용사를 지정하는 설정 항목. 자, 우리가 이후로 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서버의 설정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접근 통제, 즉 계정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또 로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서비스를 설정할 때 요즘처럼 보안이 중요한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접근 가능한 사용자, 뭐 권한, 계정, 로그 파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보다 먼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 밸리드 유저가 되겠습니다. 접근 가능한 사용자죠. 그럼 라이트 리스트는 뭔데? 쓰기 가능한 사용자. 라이터블, 쓰기 가능하도록 설정. 퍼블릭은 NO, 개인 사용자만 사용. 이것도 함께 보셔야겠죠. 왜냐면 다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삼바 관련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삼바 컨트롤. 아, 이거 헷갈리니까 또 답부터 볼게요. SMB 컨트롤은요, 삼바 데몬에 메시지를 보내어 제어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다른 거 다 맞는다는 얘기죠. 테스트 파람, 설정 정보 확인, NMB lookup, 삼바 서버의 넷바이스 이름으로 IP를 조회할 수 있다. 룩업이 힌트가 되겠죠. SMB 스테이터스가 힌트가 되겠네요. 삼바의 현재 접속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자, 다음 중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네요. 그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예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정답만 먼저 보면요. 2번. RPC를 이용하여 NFS 관련 명령을 전달하므로 RPC 데몬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특징을 볼게요. 헷갈릴까봐 맞는 것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GPL 기반의 자유 소프트웨어로 리눅스와 윈도우 간 디렉터리, 파일, 프린터 등을 공유하는 데 사용한다. SMBD와 NMBD로 구성되고 TCP의 139, 445 포트와 UDP의 137과 138 포트를 이용한다. 됐죠? 그 다음에 CIFS는 SMB를 인터넷까지 확장한 프로토콜이다. 자, 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NFS와 관련된 2번을 이해하냐는 것과 나머지는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린 얘기인 거죠? 즉 NFS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삼바의 주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바의 특징을 알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NFS의 설정 파일인 etc 밑에 e스포츠 항목 중에 루트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예, 접근 권한, 계정 관련된 부분이죠. 중요합니다.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자, 먼저 1번 RW는요. 읽기 쓰기로 지정한다. 2번 CQ어는 기본 설정 값인데요. 포트 번호가 1024 이하 요청만 허가한다. 자,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죠. 먼저 3번 루트 스쿼시. 루트 접근 권한을 거부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루트 요청을 노바디로 매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안적으로 좀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루트 접근을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노 루트 스쿼시가 되겠습니다. 자, etc 밑에 fstat 파일은 시스템 부팅 시 자동으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기 위한 설정 파일이다. 아래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6개 필드가 있죠. 첫 번째 필드 장치명 맞습니다. 두 번째 필드 마운트 지점 맞습니다. 세 번째 지점 EXT3이죠. 파일 시스템의 종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4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즉 다섯 번째 지점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필드는요. FSCK 검사 순위가 아니라 덤프 백업 여부입니다. 그래서 0이면 불가능, 1이면 가능이에요. FSCK와 관련해서는요. 요 마지막 여섯 번째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어요. FST에는 6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각각 장치, 마운트 지점, 파일 시스템 종류, 그다음에 옵션, 덤프, FSCK 순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VSFTP 콘프의 주요 설정 파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설정 중에서 꼭 기억할 게 뭐라고 했죠? 예, 보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로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볼게요. Anonymous Enable Yes, 익명 사용자 접속을 허가한다. 맞습니다. Write Enable Yes, 쓰기를 허용한다. 맞습니다. 로컬 유마스크 공둥들, 기본 유마스크 값을 공둥들로 변경한다. 맞습니다. 자, 4번,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답은 4번이고요. 맥스 클라이언트는요,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최대 허용 건수입니다. 맥스 퍼 IP가 한 IP 주소당 접속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건수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메일 서비스 관련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SMTP 25분 포트에 인터넷에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맞아요. 팝 또는 팝3죠. TCP 110번 포트에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이다. MTA, SM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맞아요. 자, 4번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적절하지 않는 거라서. MDA,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는 메일 박스에 도착한 메일을 대행해서 가져오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대표적으로 프록메일 등이 있습니다. 자, 78번 볼게요. 샌드 메일의 주요 설정 파일 중 하나인 etc 메일의 액세스. 또 이렇게 뭔가 접근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호스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설정 파일로 스팸 메일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설정 방법은 정책 대상, 정책의 형식을 갖는다. 맞습니다. 3번은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정책은 허용, 릴레이, 거부, 디스카드. 거부한 다음에 메시지를 전송해 줘요. 이게 그러니까 거부됐다고 리젝트. 그다음에 DNS 조회 실패 시에도 허용 등 OK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은요. 도메인명 IP 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중 DNS 레코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레코드 IP 버전 가장 적절한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중 DNS 레코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A 레코드 아니죠. A 레코드는 IP 버전 4지요. IP 버전 4고 CNAM은 도메인의 별칭을 지정하는 겁니다. PTR은 IP 주소를 기반으로 도메인 이름, 즉 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MX가 됩니다. 메일 교환 서버. 그렇죠. 저 문제 잘못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문제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etc 밑에 네임드 콤프 파일의 옵션스 설정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예요?
자, 일단 디렉터리 요 1번 틀렸습니다. 헷갈릴까 봐 지울게요. 디렉터리는 존 파일의 저장 디렉터리를 설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자, 덤프 파일. 정보 갱신 시 저장 파일로 사용할 덤프 파일의 저장명을 지정합니다. allow 언더바 쿼리. 네임 서버에 질의할 수 있는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리커전. 하위 도메인 검색 허용 여부를 지정한다. 예, 정답.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중 DNS 명령 중에서 존 파일의 문법 오류를 점검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자, 네임드 체크 존이 정답입니다. 그럼 호스트는 뭔데요? 도메인을 조회하는 명령어. 네임드 체크 콘피그 etc 밑에 네임드 콘프 환경 설정 파일의 문법적 오류예요. 존 파일의 문법적 오류 네임드 체크 존이고요. 자, R&D 스테이터스는요. DNS 서버의 자세한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가 두 개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네임드 체크 콘피그는 뭐다? 환경 설정 파일. 체크 존은 뭐다? 존 파일의 문법적 오류.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DNS의 존 파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존 파일은 1번과 2번, 1번, 2번 주소 혹은 관련 리소스 간 매핑을 포함하고 리소스 레코드로 구성된다. 3번 파일을 이용해서 IP스에 대한 도메인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존 파일은 어떤 것 .존 형식에 따른다. 자, 이거 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존 파일은 도메인 이름, 도메인명과 IP 주소 혹은 관련 리소스 간 매핑을 포함하고요. 리소스 레코드로 구성됩니다. 리버스 존 파일을 이용하여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 정보를 조회하고 일반적으로 존 파일은 도메인명 .존을 따릅니다. 리버스 존 파일은요. 도메인명 .rev를 따르고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대한 설명이다. 중요한 파일이죠. 가로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이용하면 로컬 호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설정할 수 있대요. DNS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파일의 각 행은 일반적으로 IP 주소, 그 다음에 호스트명 그리고 별칭의 순서로 구성되며 외부 서비스 질의하는 것보다 그쵸 먼저 참조하죠.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해서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이용하면 로컬 호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DNS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외부 DNS 서버에 질의하기 전에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먼저 참조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상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징인 프로비저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할당, 배치,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른 것은 틀린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지울게요. 프로비저닝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할당, 배치,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해요. 가상화 기반의 자원 할당은 물리적 단위보다 더 세밀한 조각 단위로 가능하겠죠. 자, 리눅스 시스템의 가상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음 중 리눅스 기반 가상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젠과 KVM은 모두 정거상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좋습니다. 도커는 하드웨어 가상화를 통해 아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또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문제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막 급하게 보다 보니까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잠깐 헷갈렸어요. 리눅스 기반 가상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KVM은 리눅스 커널에 통합된 하이퍼바이저로 QEMU와 함께 사용한다. 맞아요. 다른 것은 틀린 얘기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고 해설을 볼게요. 쟤는 전가상화, 반가상화를 모두 지원해요. 하지만 KVM은 CPU 전가상화만을 지원합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경량화된 가상화 기술이에요. 가상화는 실제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고 일부는 가상화되어 에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리눅스의 대표적인 가상화 기술은 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1990년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시작돼서 만들어진 오픈소스이다. 젠은 CPU 전가상화, 반가상화를 모두 지원한다. 중요한 특징이죠. 전가상화 구성 시에는 CPU 에뮬레이터인 QEMU를 기반으로 동작하다. 맞아요. 자, 1번부터 3번은 맞는 얘기고요. 4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쟤는 CPU 기반 반가상화 지원으로 다른 기술과 비교해 물리적 서버 대비 효율성이 좋아요. 반가상화 구성 시에는 호스트와 다른 아키텍처의 게스트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상화 관련 명령어 중 가상화 유형을 탑과 유사한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예, 이거 버트 탑이죠. 이거는 뭐 맞습니다. 어, VIRSH 보통 저는 자 VIRSH 콘솔 환경에서 가상 머신을 관리해주는 도구이다. 리브버트 리눅스에서 가상화 지원을 위한 API 데몬 라이브러리 관리 툴의 모음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사이넷D의 주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에 리눅스 동향은요, iNetD나 엑사이넷D보다는 시스템 뒤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조금 올드한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간간히 물어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예요? 자, 정답만 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3번. 엑사이넷D는 보안 설정, 억세스 제어, 로그인 기능 등을 지원하는 향상된 슈퍼 데몬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해설을 볼게요. 괜히 틀린 거 읽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설. 엑사이넷D는 iNetD보다 보안 및 기능이 강화된 슈퍼 데몬이에요. 호스트 기반 접근 제어, 시간 기반 실행 제어, 로깅, 서비스 제한 등의 기능을 제공해줘요. 기본 설정 파일로 etc 밑에 엑사이넷D 컴픽을 이용하고요. 개별 설정은요. etc 밑에 엑사이넷D.t 디렉토리 안에 지정이 됩니다. 이거 읽어다가 적용해 주게 되는 거지요. 자, 볼게요. TCP 래퍼를 이용하여 모든 호스트에 대하여 SSH 서비스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데 SSH 차단하는 거예요. 특정 호스트에서만 허용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 자, 접근 제어는요. 자, ETC의 호스트 언로우는요. 먼저 검사하죠. 여기서 통과하면 허용입니다. 호스트 디나이 그다음에 여기에 차단되면 접속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은요. 볼게요. 특정 호스트는 허용하는데 다른 걸 거부하는 거니까 오케이 2번이 되겠네요. ETC 호스트 언로우에 SSHD 192.168.1.50을 추가하고 host.deni에 all 그쵸 모두 거부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프록시 서버인 스퀴드 서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본 포트로 TCP 4128 포트를 사용한다. GPL을 따른 오픈소스이다. 맞는 얘기고요. 3번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FTP도 지원하기 때문이죠. 설정 파일로는 etc 밑에 스퀴드에 스퀴드 컴pon을 이용한다.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91번. 스퀴드 컴포 파일을 이용해서 특정 네트워크 대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게요. ACL 명령이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가로 안에 들어간 적당한 것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맞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모두 HTTP 언더바 억세스가 들어가야겠네요. ACL 명령으로 접근 제어 목록을 정의하고요. HTTP 억세스 allow 해가지고 정의한 액세스를 허용해주고 나머지를 차단하는 거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실기에도 나올 수 있겠죠. 2차 말하는 겁니다. 자, 92번. 다음 중 NTP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동기화한다. 맞아요. NTP 프로토콜 이용하죠. NTP는 UDP 120반복 포트를 이용한다. 오케이. NTP 서비스는 ETC NTP 콤프 설정 파일 이용한다. 맞고. 자, 4번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세션 공유 방법과 독립 세션 방법은요. VNC 서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조금 제가 좀 편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헷갈리고 함정과 같은 그러한 문제라고도 하겠습니다. NTP와 관련해서 또 많이 사용하는 도구죠. 크로니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NTP 프로토콜을 구현한 서비스 맞습니다. 빠른 시간 동기화가 필요한 환경에 적합하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크로니디 데몬과 크로니 C 클라이언트 명령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주요 설정 파일은 etc 밑에 크로니 컴프 맞습니다. 자, 크로니는요, UDP 123 포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미스큐어드 모드, 무작위 모드, 무차별 모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보통 무차별 모드라도 많이 얘기하고 일단 우리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고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요? 가장 적절한 거. 일단 답은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답을 보면 1번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통과하는 모든 패킷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예요. 스니핑입니다.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가 나의 맥 주소가 아닌 것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가는 데이터를 그냥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스니핑 공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대신에 해설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트워크 무작위 모드 또는 무차별 모드, 프로미스큐스 모드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패킷을 확인할 수 있고 IP 콘피그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 예를 들면은 뭐 ETH0 그다음에 EMP0 S3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미스크 이 옵션 명령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도스가 그쵸 도스 공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볼게요. 핑 오브 데스 ICMP 그러니까 에코 있죠. ICMP 패킷을 정상적인 크기보다 크기에서 공격한다. 맞아요. TCP 싱크 프로드 TCP 3웨이 핸드쉐이킹 연결 방식을 알고 하는 공격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TCP는 싱크 보내면 싱크 에코 오고 에코가 오거든요. 이거 막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관리하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버퍼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그 큐를 오버플로우하게 만들어서 공격해 보겠다는 겁니다. NTP 증폭 공격. NTP 서비스의 몰리스트 요청을 악용한 도스 공격이다. 몰리스트를 공격하면 자 여기 NTP 서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내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뭔 리스트를 요청하면 큰 데이터가 오는데 이 공격하는 사람이 소스 출발지 주소를 내가 공격하고 싶은 IP로 바꾸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버는 어디에다 응답해요? 여기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증폭 공격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당연히 4번 지울게요.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UDP 프로딩은 대량의 UDP 패킷을 전송해서 공격 대상 자원을 소비시키는 공격 기법이에요. 티어드롭 업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IP 프레그멘테이션에 따라서 패킷을 재조립할 때 오프셋을 임의로 변조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다음 IP 테이블스 명령어의 동작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IP 테이블스 -a부터 해서 쭉 가고 있네요. 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네요. 일단 볼게요. -a 인풋이죠. 그러니까 인풋 체인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거네요. -p TCP니까 TCP 포트일 거고요. D 포트 22 -p TCP니까 TCP 프로토콜일 거고요. D 포트 22번이니까 22번 서비스 즉 SSH가 될 겁니다. 포트 번호인 거죠. -S 190.18.1.0이 24니까 출발자 IP 대역을 지정해 준 거고요. -J 업세트니까 뭐예요? 허용하는 거죠. 이거 결과는 뭐예요? 198.1.1.0.24에서 들어오는 SSH 접촉을 모두 허용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맞네. 1번이네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P 테이블스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IP 테이블스는 리눅스의 방화벽이라고도 하며 그쵸? 어떤 필터링 절차를 이용을 해서 패킷 필터링 정책을 이용해서 특, 특정 패킷을 분석하고 허용 혹은 차단한다. 맞어요. 답은 일단 3번이네요. IP 테이블스는 커널의 레피터 모듈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고 규칙은 특정 체인에 삽입되며 설정된 규칙을 하려면 -L 옵션을 이용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파이어워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파이어 D는 동적 방어벽 관리 도구로 파이어 D 대문을 다시 실행하지 않고 방어벽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동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는 얘기. 좋은 기반 정책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번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 Fire-CMD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얘기. FireD는 커널 모듈 없이 동작하며 넷필더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FireD도 기존 IP 테이블스와 동일하게 넷필더 커널 모듈을 이용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스 공격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적절한 거예요. 아, 이거 기억나시나요? 발신자 IP, 수신자 IP가 모두 공격 대상의 IP로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 기법 뭐였죠? 정답은 랜더택이었죠. 자, 스머프 공격 대상의 IP를 위상하고 ICMP 리퀘스트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해서 다수의 시스템에 전송하는 공격 기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막 시스템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여기 공격하고 싶은 녀석이 있다고 하면 공격자가 내 주소는 요 내가 타겟을 하고 있는 이 녀석의 주소야 그러면서 핑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 응답이 이것으로 가잖아요. 이와 같은 공격을 하는 방식이 스머프 어택이라는 겁니다. 티어드롭 어택, IP 프래그멘테이션, 그쵸. 오프셋 변조, TCP 싱크 프로딩, TCP 3웨이 핸드쉐이킹을 악용한 됐습니다. 자, 다음은 스노트를 설정의 기본 형식을 보여줄 예시다. 아, 스노트의 설정 방식을 아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스노트 룰은요. 기본 구조는요. 자, 동작, 프로토콜, 출발지 IP 포트 번호, 목적지 IP, 목적지 포트 번호 옵션 갑니다. 자, 프로토콜은요. TCP, UDP 등이 있는 거고요. HTTP를 직접 사용하진 않아요. 출발지 IP 포트, 그쵸? N이면 어디서란 얘기예요? 목적자 IP 포트, IP와 포트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외부에서 내부 대역의 80번 포트 웹서버 그러니까 TCP가 맞는 거고 외부에서는 어디부터 어디로 오면 된다.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N이가 맞는 거고 내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1.10.10에 24 IP 대역과 80번 포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컨텐트 즉 데이터 안에 패스 WD가 있으면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패스 WD 디텍티드가 메시지로 그러니까 로그로 표시되게 하겠다. 이러한 설정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이제 100문제 그쵸? 우리가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범위도 넓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들 그중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가야 될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한번 문제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